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사회적인 화해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금 뒤에 이제 소개를 드릴 사회적 장치를 구성하는데 많은 현장 실무자들 또는 정책 결정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하나의 전제라고 할까요? 어썸션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사회의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선 두 가지 방식의 이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행동의 그런 교환, 익스체인지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먼저 가해자 측면에서는 인정과 사과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여러 가지 전쟁 범죄들에 대해서 했다, 맞다, 내가 했고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인정하는 액놀리지먼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경우에 그 가해자들에게 사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과정들이 사실은 쉽지 않고 그래서 이 기본 이 인정과 사과, acknowledgement, trust, 그 진실을 찾아가는 이 과정들이 아주 지난한 과정이고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나면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해자들이 용서를 해주는 경우도 또 있다는 거죠. 이렇게 피해자들이 용서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가해자가 사과를 하고 피해자가 용서를 하는 이러한 상호 액놀리지먼트의 과정을 거쳤을 때 사람들은 이제 진정한 화해를 위한 기본적인 바탕이 마련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회적으로는 이제 그 사회가 과거의 문제들을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일종의 제도적인 과정적인 토대가 마련된 것이고요. 그 각각의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만 과거에 대한 문제들을 그 상처로부터 좀 벗어나서 다음 단계로 무브온 할 수 있는 좀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게 가해자와 피해자 공히 그 문제로부터 조금 노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제 이러한 그 기본 바탕, 인식 바탕 속에서 여러 제도들이 나오는데 우선 이 인정과 관련해서는 진실 규명, truth finding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이 됐거든요. 바로 이거 없이는 이 과정들이 없이는 진정한 그 사회의 화해로서의 이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 전제하에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화해를 화두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하면 이 진실규명, 트루트 파인딩의 과정은 거의 다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것은 일종의 그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그런 그 인터뷰죠. 실제로 그 사회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특히나 이 피해자들에게는 그동안 당한 고통에 대해서 들어주는 귀를 이렇게 귀를 들인다고 하는 말이 맞나요? 이제 들어드리는 그 과정이 사실 그분들의 힐링, 그 자기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백의 과정, 그 피해자들을 찾아다니고 그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동안 숨겨져 왔던 희생자들을 또 찾아내고 그것들을 공인화하고 최대한 그 사회에서 공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의 고통을 인정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치유의 과정들이 또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이러한 truth finding, 진실 규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 일종의 국가가 주도로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를 만드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예전 이제 6.25 전쟁 시기와 관련된 그 시기와 광주 사태와 관련된 광주 민주화 항쟁 과 관련된 그 민간인들의 희생을 제대로 인식하고 국가가 그분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노력을 이런 유사한 형태의 그 노력을 하고 있죠. 이미 많은 사회에서 그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국가라든가 조금 이따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라든가 또는 루안다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 진실과 화해 위원회 활동들은 이미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몇 가지 이제 그 사례를 들었죠. 제가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브라질, 체코, 그다음 엘살바도르, 피지 뭐 이런 나라들 많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에서 이제 했던 가장 큰 이제 목표는 결국은 그 희생자들의 그 피해를 제대로 규명하고 그러한 피해들이 발생하게 만들었던 그런 아주 그 제도적인 그런 메커니즘들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들이 주된 임무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진실과 화해,
진실 그 규명을 하고 난 다음에 가해자가 사과를 한다는 전제로 그런 경우에 이제 그 가해자들을 용서하는 과정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이건 이제 조금 더 이론적인 측면에서 또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이 mercy and forgiveness 용서와 관련된 과정이고요. 좀 더 이제 그런 프랙티컬한 과정에서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전에 그 네 가지 요소 레드라크가 그 제시한 네 가지 그 화해 요소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피스가 있었죠. 일종의 피스를 지키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동안 그 전쟁 범죄를 이렇게 주도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때 당시에 전쟁의 중심에 서 있었던 지도자들 또는 커맨더들이었던 거죠. 군대의 일종의 사령관, 그 다음에 아니면 정치적인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걸 방조했거나 지시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평화 협정을 맺는 시기가 되면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 협정 해주고 너희들 나중에 전범 재판으로 나 몰아넣으면 내가 그걸 왜 감당해야 돼? 라는 식의 이제 그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특히 초기 모델들 1980년대 이전에 있었던 이런 진실과 화해, 그 사회적인 화해 과정에서는 평화 협정을 이루려고 하는 그 노력 중에 이미 이 용서가 포함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너희들을 법정에 세우지 않을게. 그래서 이미 평화 협정 과정 중에 이 용서와 그런 사면이 그 협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그 뒤에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윤리적인 관점, 도덕적인 관점에서 그 필요성과 관련돼 있기도 하고 좀 더 실질적으로 그 프랙티컬하게 이 문제가 필요한 것도 있고 해서 그 지난 몇십 년 동안 있었던 사회 화해 과정에서 이 사면이라든가 또는 그 용서와 관련된 여러 그 기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조인트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모두 다 희생자라고 인식하는 틀 안에서 그 가해자를 이제 나쁜 악으로 몰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다 이제 그 한 자리에 모여서 그 고통을 이제 서로 해소하는 그런 과정들이 추진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그 사하라 이남에 있었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그 로컬에 있는 그 지역 사회의 그런 여러 형태 종교적인 그 행사들이 그 의식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특히 그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퓨리파이하는 정화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그 과정을 가해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조금 더 그 가해자들을 심적인 고통이 덜한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장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과거로 돌아가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1980년대까지의 과거에서 그 과정에서 특히 이 사면이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실은 그 사회가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진실과 화해 위원회 활동의 영역을 아주 축소시켜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문은 안 돼. 그냥 납치는 안 돼. 살해된 경우, 그 사람들이 돌아가신 경우에만 한정해. 그러면 사실은 그 사회에서 그 폭력의 수준이라는 것이 살해는 확인이 된 거 막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경우잖아요. 근데 전쟁 과정에는 실제로 그렇게 확인된 경우보다 확인되지 않은 희생이 훨씬 많거든요. 그럼 나머지 그 확인되지 않은 희생과 관련된 사람들, 그 가족들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고통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또는 조사는 해. 그렇지만 처벌은 안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조사를 그 이제 과거에 그런 전쟁 범죄를 지시했던 코맨더들 입장에서는 너 어차피 처벌 안 받을 건데.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조사 요구가 있어도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피가 거꾸로 솟는 식의 행동들 있잖아요. 아주 거만하고, 전쟁 중에 안 그런 사람들이 어딨어? 아니,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 사회가 전부 다 공산화 됐을 거. 이런 식의 이런 정당화를 통해서 오히려 그 사회 피해자들의 고통이 배가 되는 경우도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앤드류 릭비라는 학자는 그 과거의 그런 과정들을 묘사하면서
사실은 그 사회가 어느 정도의 평화는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한 이면에 정의라든가 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가리워졌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진정한 사회를 위한 그 화해를 위한 사회적인 기반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했다라고 그 과거에 이제 그 문제들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이제 관련된 그 제도적인 장치 중에는 배상 또는 보상이 있죠. 희생자들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서 많은 그 피해자 가족들, 피해 당사자들은 그 사회에서 다시 그 사회의 이제 그 원활한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비유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그 독립운동가들의 가족들이 사실은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가 돼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경우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조금이라도 이제 줄여보고자 여러 형태의 배상들을 많이 추진해왔던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것은 그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가 폭력으로 인해서 또는 전쟁 중에 그런 무력 집단에 특히나 국가와 관련된 국군과 관련된 그런 피해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장애를 입었거나 하면 일종의 연금을 계속 지급한다든가 또는 그 사람들 중에는 당장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수입이 없으니까 치료가 안 되니까 이분들에게 이제 무상으로 그 이제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든가 또는 그 사회 내에서 그 지역 사회 내에서의 그분들과 함께 그 사회 전체 재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또 이제 그 심볼릭한 면에서 그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공원을 그분들의 이름을 이제 기려서 공원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비석을 세운다든가 또는 그 박물관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그분들의 희생을 기린다든가 하는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사실은 배상, reparation 그리고 아니면 보상, compensation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현장에서 하려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두 가지만 들었는데 하나는 어디까지 피해자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당장 돌아가신 분들만 피해자로 볼 건가? 아니면 그 가족들을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몸을 다친 경우들도 거기에 포함시킬 것인가?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염두에 둘 것인가? 이제 그 범위를 어디에 정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물론 이제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많을수록 좋죠. 근데 그 사회에 그 국가에 특히나 전쟁이 끝난 직후에 그 사회에는 재정의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디까지 보상의 범위를 배상의 범위를 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는 한 번에 결정하기가 어려운 문제고요. 또 그 외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요소가 그 안에 포함돼서 고려돼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배상 혹은 보상을 거기에다 드릴 것인가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전적인 보상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보상이고요.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사실은 그 보상의 항목이라든가 범위가 정해져야 될 텐데 문제는 이 희생자들의 또는 피해자들의 그 니즈가 그 필요로 하는 그런 여러 영역에 필요로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서비스 영역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게 마련이거든요. 초반에는 직업을 갖는 게 중요하고 당장 임금이 중요하고 그 긴급한 치료가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들이 몰랐던 트라우마가 나타날 수도 있고 후유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사회적인 정의 그리고 그 심볼릭한 그런 그, 그 요구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떤 피해가 나중에 그 요구가 생길지 나중에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초반에 이 문제들을 아주 컴프레hen시브한 패키지로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한 문제들이 사실 현장에서 그 이행하다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초기에 특히 1980년대 후반 또는 1990년대 초반까지 이루어졌던 많은 사회의 화해와 관련된 과정들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그 사람들 가해자들의 실제로 그 행동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그냥 덮어놓고 블랭킷 앰네스티 다 사면을 해주는 경우들
있었고요. 많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을 제대로 사회적인 조사를 한다든가 또는 배상을 할 때 거기에 적절히 필요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채 아주 이제 신용만 내는 그런 제도들의 문제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는 이제 특정한 모델들을 강요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식의 바탕 있죠. 가해자는 사과를 하고 피해자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인식 하에 어느 정도 가해자들의 그 문제들이 이제 밝혀지고 나면 이제 일부 사회에서는 그 피해자들에게 압박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해라 이제. 이만큼 사과했잖냐. 이제 네가 용서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이제 그런 대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간접적인 압박을 계속 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용서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일부 이제 그런 과정에 참여했던 피해자들의 그 수기들 그걸 나중에 보면 이런 과정에서 너무너무 분노가 끌었다고 해요. 용서는 내가 하는 건데 왜 당신들이 나한테 내가 준비가 안 된 자꾸 용서를 하라고 하냐고. 그래서 일종의 2차 가해가 그 과정들에 많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과정을 하면서 이게 추진하면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너무 목표를 높게 잡는 거죠. 진정한 화해를 이루어야 돼. 지금 목표를 그렇게 높게 잡고 나면 모든 과정들이 다 실패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모두 다 실패를 규정하고 나면 문제가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들은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어떤 점이 보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그 정당한 평가를 내리기 위한 기회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무조건 실패했으니까 문제점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애초에 목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었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초기 모델들이 많은 이제 문제가 있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회복시켜 보기 위한, 전환시켜 보기 위한 노력들이 90년대 중후반부터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 아마 그 화해와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장 많이 들으시는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 활동일 겁니다.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1995년부터 약 7, 8년 정도 기간 동안 운영이 됐는데요. 일종의 그 당시 아파르테이트가 끝난 이후에, 종식된 이후에 바로 이제 추진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그 운영의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분이 이 데스몬드 투투 주교님입니다. 사실은 그 아파르테이드 기간부터 이미 사회적으로 남아공에서 존경을 많이 받고 있던 분이었고 넬슨 만델라 새롭게 대통령이 된 분과도 아주 그 신뢰관계가 깊었다고 해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분을 모셨고 그래서 이분과 더불어서 같이 일했던 이제 그 17분의 상임위원이 있었고 300여 명의 직원이 활동을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그 안에 세 개의 서브 커미티가 있었던 거예요. 그 화해위원회 안에 첫 번째는 인권의 침해와 관련되어 있는 사실 조사를 하는 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해자들의 보상을 하는 추진하는 위원회. 그 중에서 그리고 이제 그 가해자들에게 일종의 사면 용서를 하는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는 위원회 세 가지 형태의 그 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위원회들이 출범할 무렵 데스몬드 투투 주교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들은 이미 그 80년대 이전까지 있었던 여러 형태의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 활동의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공의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출범할 때 데스몬드 투투 주교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다시 전쟁으로 돌아가요. 다시 그 사회를 피바다 속으로 몰아넣을 그런 상황까지 가고 싶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사회에 우리 사회가 목도하고 있는 서로 경쟁하고 있는 이 상이한 역사적인 내러티브와 그들 사이의 화해를 진정으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필요했다. 다시 말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미약한 그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덮어주는 그런 것은 원하지 않았다. 다만 그것 때문에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사회가 다시 전쟁으로 돌아가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도 원하지 않는 그 중간에 어떤 좀 더 강력하면서도 그러나 사회의 평화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필요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과정에 그 이전의 모델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도입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그런 청문 과정에서는 참여 확대를 많이 추구를 합니다. 그 이전에 그 화해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이 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나 사적인, 프라이빗한 것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들이 심리적인 부담을 갖지 않는 상황에서 들을 수 있도록 이제 그 자료 수집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남아공에서는 피해자들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이 청문 과정을 퍼블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운홀 같은 데서 작게는 뭐 몇십 명, 많게는 몇백 명, 혹은 거의 천 명이 넘는 숫자들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피해자들의 그런 자기 고백을 다 같이 듣는 겁니다. 그리고 모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퍼블릭하게 해서 지역에 있는 미디어나 이런 곳에서 많이 그 언론을 초청해서 같이 듣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청문위원들이 그분들의 고통을 귀 기울이고 또 이제 가슴 아픈 이야기들 나와서 같이 눈물도 흘리고 하는 이야기들을 아주 공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가해자들에게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도망갈 곳이 없다. 이 사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야기하고 너희가 갈 곳은 없다. 라는 것들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나라 전체가 이 피해자들에게는 당신들의 피해를 같이 신음하고 있다. 같이 느끼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씀으로써 피해자들이 이 과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기회가 최대한 이렇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두 번째 관련돼서는 이 사면과 관련된 건데요. 실제로 사면이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면의 과정을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롭게 해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면 없어. 너희들이 사면을 받고 싶으면 이 주어진 양식에 맞게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적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주 명쾌한, 클리어한 사과를 해. 그리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한테 와. 위원회로 직접 와서 이걸 제출해. 라는 과정을 아주 까다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가해자들이 자신들이 했던 일들을 아주 이제 정확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정을 만들었고요.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러한 프로세스의 과정을 단지 그 아파르테이트를 지지했던 그 당시의 군대들, 국군, 아니면 경찰력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아파르테이트에 저항해서 싸웠던 그 무력 집단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흑인 계열의 남아공 국민들 또는 그 무력집 일종의 반아파르트헤이트 전선에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심각한 반발을 불러옵니다. 이게 아마 넬슨 만델라 대통령과 데스몬드 투투 주요님이라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상징성과 뭐라고 하죠? 사회적인 그, 그 존경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중심이 돼서 한 게 아니었다면 아마 뒤집어졌을 그 프로세스 자체가 뒤집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심각한 저항을 불러왔었습니다. 우리는 프리덤 파이터였다. 이 사회의 이 불의를 보고 일어난 우리한테 지금 우리 보고 가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굉장히 많은 저항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뤄졌고 약 한 7천 건이 넘는 사면 신청이 그 당시 있었고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심사 과정을 아주 엄격히 해서 사실은 결국 사면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신청자에 비해서 한 10% 조금 더 넘는 정도 사람들만 공식적으로 국가의 사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자체를 어렵게 해서 피해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사면은 없다라는 프로세스를 이때 구축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폭력의 수위 문제인데 그 과거에 있었던 여러 프로세스들은 최대한 정치적인 임팩트를 줄이기 위해서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그 조사 범위를 최소화했잖아요. 대부분 이제 뭐 살인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 이제 한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아주 이제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구조적인 폭력까지도 그 우리 남아공이 그 과거에 했던 그 피해자들이 저질렀던 폭력의 일부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헬스 섹터라든지 그리고 이제 교회라든지 이런 조직들도 이 사회의 그 흑인 사회로 대표되는 그 사회적인 소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했던데 우리가 동조했다라는 걸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상책도 실제로 이건 나중에 제대로 시행되진 않지만 그 위원회가 이렇게 마련했던 보상안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진전된 형태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인정하는 프로세스를 이제 제안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1990년대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실시했던 사회의 화해, reconciliation, 이 과정은 그 이후 여러 제도적인 개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남아공에 있는 많은 피해자들이 이 부족한 이 프로세스의 문제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특히나 이제 그 후속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바로 이제 그 보상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그 사회 전쟁이 끝난 나라에서 그 화해를 추구했던 그런 제도적인 프로그램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걸 이제 문화적인 다원주의적인 관점, 그리고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이 저희가 이제 토론거리를 조금씩 소개드리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5분, 6분 정도 기간 동안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람들의 일상에서의 화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물론 제도적인 화해와 관련된 제도적인 장치 그리고 이 프로세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요. 그럼 이러한 제도적인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의 숫자는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아,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런 이야기들도 처음 들어보시니까 그런 뭐 기회가 없었겠죠. 근데 이 실제로 이 재판 있잖아요. 전범 재판에 가서 결국 그 단죄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사실 몇 명 안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 루완다 관련된 사례를 지난 시간이었나요?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10년이 넘게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결국은 단죄가 된 사람 숫자는 60명 조금 넘는 숫자에 불과했잖아요. 캄보디아 같은 사례는 더합니다. 5명만 그 해당이 됐습니다. 핵심 간부. 그러니까 결국은 단죄라고 하는데 이 법정을 통해서 단죄되는 숫자가 국민들이 느끼는 피해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이 사회 화해라는 것이 이게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통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많이 이제 그걸 듣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그 사회 그러한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피해자의 숫자는 그 전체 그 피해의 숫자에 비교하면 미미하거든요. 그리고 상당수의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프로세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떡하냐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 제가 최근에 한 연구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이 희생자들은 대부분의 희생자들, 극대다수 희생자들이 이러한 공적인 프로세스 바깥에 있기 마련인데 이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가해자들과 다시 관계를 맺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결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가해자들과 같은 커뮤니티 안에서 같은 마을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 고통을 어떻게 해소할까? 그래서 가해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지난 한 2, 3년 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했고요. 이제 특히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이 희생자들의 그 이야기를 수집함으로써 과연 그분들은 그 크메르루즈의 그런 아주 폭압적인 정권이 끝난 이후에 한 40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사셨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 좀 더 세부적으로 한 6가지 정도의 패턴으로 이 피해자가 가해자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아주 초기에 전쟁이 그 정권이 무너지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그 분노에 차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그 크메르루즈에 복무했던
그런 그 간부들 중에서 조금 더 아주 그 극렬하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들은 상당 부분 이 일종의 그 리벤지 킬링, 보복 살인의 희생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들, 그러니까 당시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더라고 했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 초기에 희생을 당하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그 일제시대 그 식민이 이 시절이 끝나자마자 상당히 일본의 앞잡이로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 악랄한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또 주민들 중에 이런 식의 그런 보복 하는 경우도 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그 사회의 치안이 안정되면 될수록 이제 이런 식의 그 폭력을 동반한 저항은 또는 보복은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나머지 지금 저희가 이제 갔을 때는 이러한 형태, 나머지 형태의 그런 서로 다른 수준의 그 관계, 그 화해 정도가 공존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분노하고 있죠. 근데 그 분노를 공개적으로 밖으로 내놨을 때 자신들이 받게 될 피해를 걱정해서 그 후과가 두려워서 숨기고 사는 분들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 그 다음 단계의 분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최대한 노연하려고 과거의 기억을 잊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대놓고 또는 아니면 암묵적으로 그 가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진 않아요. 이런 경우는 조금 위해를 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사회에서 이 사람들을 배제하는 경우들, 가해자들. 나 이 사람들이랑 상종을 못 하겠어. 아예 그 사람들은 결혼식에도 부르지 않고 그냥 있지만 사회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가도록 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제 그 카테고리에 있는 분들은 그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화해를 향한 그런 목적도 아니에요. 단지 나 그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 나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또는 그때 있었던 사람들의 희생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최대한 내 고통을 벗어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에 집중하느라고 상대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많은 경우에 활동들이 있기 위해 쓰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공개적으로 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데 굉장히 많은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이제 희생자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럼 일종의 시신 없는 장례식도 치르고, 또는 이제 불교의 그런 이제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니까요. 불교와 관련된 여러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 큰 돈을 들여서 제도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진짜 글쎄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나쁜 사람들,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이 시기에 많이 희생이 됐잖아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비록 크메르루즈의 그런 그 협력자들이긴 하지만 그들도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았어. 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도 피해자인 걸 내가 알아. 정도까지 가는 겁니다. 용서할 수는 없지만 받아들여 줄 수는 있는 수준까지 가는 게 이 톨러런스인 겁니다. 같이 살게는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필요할 때는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일도 합니다. 다만 친구가 될 의사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rehumanize relations는 그분들의 그 크메르루즈에 봉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 중에 대부분들, 특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원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선택권이 없었던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피해를 충분히 피해에 공감하면서 이제 그 화해 과정들을 이제 거치는 경우들이 있고요. 숫자로 따지면, 물론 제가 이제 아주 많은 분들을 인터뷰한 건 아니니까 딱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두 부류가 지금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드릴 시간은 오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화해라는 큰 맥락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서구적인 방식의 제도를 중심으로 한 화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 용서와 인정의 교환이란 이런 식의 인식 틀 안에서 있다 보니까 그 사회의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특성을 다 받아안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제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따지다 보면 그 제도 바깥에 있는 어떻게 보면 숫자로 보면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희생자들이 어떤 식으로 그 문제들을 감당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자칫 놓치기 쉬운 그런 위험들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렸는데요. 끝에 굉장히 우울하게 이야기 끝나게 된 것 같아서
조금 예 아쉽습니다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하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